이번 영상에서는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작 귀여운 여인과 노팅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귀여운 여인은 J.F. 로턴 등의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게리 마샬이 연출한 1990년 미국 영화이고요. 노팅힐은 리차드 커티스가 각본을 쓰고 로저 미셸이 메가폰을 잡은 1999년 영국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데요. 노팅힐을 중심으로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작품의 비슷한 점부터 살펴볼까요? 두 영화 다 여주인공이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두 영화에 나오는 줄리아의 성격도 비슷하지요. 솔직 담백합니다. 또 그녀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와 휴 그랜트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둘 다 신사죠. 두 사람 다 이혼남이라는 것, 둘 다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두 영화 모두 두 남녀 주인공 간의 계층의 차이가 크다는 것, 그 계층의 차이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룬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그런 점에서 둘 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둘 다 헐리우드 스타, 영화 관람, 오페라 하우스, 비버리 힐스 등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호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 협력적인 호텔 지배인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 잔디밭 장면, 일본적 모티브와 일본인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동차를 질주하는 장면도 닮았습니다. 두 영화의 이미지나 모티브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요? 제 생각에는 노팅힐이 귀여운 여인을 뒤집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팅힐은 관객들로 하여금 귀여운 여인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귀여운 여인을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나 스콧이 태커에게 엉덩이 대역 이야기를 한 것은 귀여운 여인의 비비안의 엉덩이 신을 떠올리게 하고, 식당에서 남자들이 여배우를 매춘부 취급한 대목, 금발을 귀여운 여인이 이상이라고 말한 것도 비비안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장치인 거죠. 노팅힐은 이렇게 수시로 귀여운 여인을 소환한 다음 그것을 전복합니다. 실제로 노팅힐은 귀여운 여인과 반대되는 장면도 꽤 많습니다. 일단 귀여운 여인에서는 신데렐라가 여자이지만 노팅힐에서는 남자입니다. 귀여운 여인에서 비비안은 키스를 하기를 꺼리지만 노팅힐에서 애나는 너무 빨리 키스를 해서 모두를 당황시킵니다. 귀여운 여인에서 비비안은 상류층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노팅힐에서 애나는 서민층과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귀여운 여인에서 비비안이 매춘구를 벗어나 비버리 힐즈로 간다면 노팅힐에서 애나는 비버리 힐즈를 떠나 노팅힐로 갑니다. 정반대죠. 노팅힐은 무슨 의도로 귀여운 여인을 이렇게 전복하고자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귀여운 여인과 노팅힐은 둘 다 신분 상승의 이야기, 즉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귀여운 여인에서는 매춘부인 비비안이 신데렐라이죠. 키트가 비비안과 호텔 수영장에서 나눈 대화에서 부자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만나서 잘된 사례로 신데렐라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비비안이 현대판 신데렐라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노팅힐도 귀여운 여인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서점주인 윌리엄 태커가 신분 상승을 이루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노팅힐에서 초점은 태커가 아니라 애나 스콧입니다. 노팅힐은 태커의 신분이 상승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나 스콧의 신분이 하강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맨스 영화는 관객에게 환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두 영화가 환상을 다루는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귀여운 여인의 첫 장면은 동전으로 마술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술사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환상을 창조합니다. 환상의 귀여운 여인의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입니다. 영화 전반부에 헐리우드를 소개하는 한 흑인 남자가 헐리우드에 오는 사람은 모두 꿈이 있어요. 당신의 꿈은 뭘까요? 라고 외치는데요. 같은 목소리의 영화 마지막에 이곳은 헐리우드, 계속 꿈을 꾸세요 라고 말합니다. 귀여운 여인은 꿈에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꿈 이야기입니다.
비비안과 에드워드의 계약 동거 기간이 끝난 뒤 에드워드는 비비안에게 자신의 정부로 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비비안은 거절하죠. 왜냐? 비비안은 백마탄 왕자가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는 동화가 에드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비안은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비비안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마지막에 에드워드가 비비안의 숙소를 찾아가 계단을 위태롭게 오름으로써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는 백마탄 왕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Dreams come true. 비비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여운 여인은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도 왕자가 나타나 주기를 꿈꾸는 적지 않은 여성 관객들을 향해 계속 꿈을 꾸라고 부추깁니다. 노팅힐도 처음에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 스타 애나 스콧이 노팅힐의 한 허름한 책방을 들른다. 그 배우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서점 주인의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난데없이 기습 키스를 한다. 이런 설정은 환상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태커는 애나에게 여러 번 꼭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귀여운 여인과 노팅힐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꿈꾸기를 좋아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태커의 말대로 현실은 잔인합니다. 애나는 태커에게 남자들은 환상에서 깨어나는 걸 싫어하죠. 당신도 그래요? 라고 묻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것은 남자뿐만 아닙니다. 태커의 전 부인은 태커의 본 모습을 보게 되자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을 닮은 남자를 만나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꿈을 쫓아간 것이죠. 마치 비비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노팅힐은 꿈에서 출발하지만 꿈이 엉터리임을 폭로합니다. 애나 스콧은 모두가 숭배하는 슈퍼스타이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엉덩이 내역에 대한 애나의 이야기는 대중이 가진 환상이 얼마나 신기루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애나의 엉덩이를 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실은 그게 대역의 엉덩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타 헤이워스는 그들은 질다와 자고 나와 함께 깬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서점 직원 마틴은 데미 무어와 애나 스콧을 혼동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숭배합니다. 아이에게 젖먹일 때 쓸 여배우 가슴에 대한 대중의 관음증적 호기심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애나의 노출 사진으로 온 신문이 도배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중은 그녀에게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깁니다. 애나는 말합니다. 그런 건 순 엉터리라고. 그녀의 말대로 인기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나는 바로 그 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세계의 간극은 헐리우드과 노팅힐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멉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알아보는 애나와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모르는 태커 사이의 간극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위태로운 것은 바로 이 간극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나는 꿈의 세계에서 현실로 넘어가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왠지 남처럼 평범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꼭 일이 꼬여요. 노팅힐에서 애나와 태커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맥스는 애나는 여신이야. 인간이 여신을 넘보면 신세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사랑한 아도니스는 멧돼지에 바쳐 죽었고 여신을 사랑했던 안키세스는 불구가 되었듯이 애나를 사랑한 태커는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애나와 태커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은 거의 언제나 꿈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애나는 여신이기를 포기하고 지상에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태커의 2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애나가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은 지상에 내려온 여신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상에 내려온 그녀는 태커의 데이트 상대가 되어서 하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갑작스러운 여신의 출현으로 지상의 인간들은 황홀하면서도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애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태커 친구들과 똑같이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킵니다. 여기서 그녀는 한 명의 여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애나가 서점을 찾아와서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대사는 역대급 명대사인데요. 나도 그저 남자 앞에 서서 사랑을 바라는 여자일 뿐이라는 건 잊지 말아요 라고 말하죠. 돈이나 명성은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유일한 조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뿐입니다. 이것은 테커가 배워야 하는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테커는 애나를 꿈속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 앞에 선 그저 한 현실 속의 여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귀여운 여인의 백마탄 왕자와 공주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이처럼 노팅힐은 꿈에서 출발하지만 현실로 회귀합니다. 노팅힐은 이 세상의 모든 연인들에게 영화 속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이 점에서 노팅힐은 귀여운 여인의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주중에 벼룩시장이 서고 주말에 노점상이 가득하고 문신한 사람, 미장원 문을 나서는 사람이 사는 노팅힐은 우리네 평범한 일상의 세계를 뜻합니다. 증권회사에 간신히 붙어있는 바니, 건축가에서 유리사로 전업한 토니, 매번 요리를 데워먹는 맥스와 장애인 벨라 부부, 주급 20펜스 받는 하니, 그리고 테커의 끔찍한 룸메이트 스파이크. 이들은 테커가 말하듯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는 노팅힐은 아무것도 아닌 나싱힐입니다. 그에 비해 애나가 사는 세계는 화려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인 가짜 세계입니다. 그래서 테커도 애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경마와 사냥 잡지의 기자가 되거나 호텔 직원이 되어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팅힐 친구들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테커에게 스파이크는 늘 오픈업, 털어놔봐, 난 내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애나도 노팅힐 친구들 앞에서는 진실을 나눌 용기를 얻습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팅힐 친구들은 서로 간의 한심한 모습을 노출해도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주고받는 진실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해방일제 해방클럽과 비슷한데요.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노팅힐 친구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노팅힐 친구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 사랑합니다. 머리 벗겨진 맥스와 장애인 벨라 부부, 붕어 눈의 하니와 한심한 스파이크. 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되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똑같이 애나와 테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길은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노팅힐에서 테커와 애나는 여러 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듯이 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은 그 먼 간격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먼저 테커가 애나의 옷에 주스를 쏟은 것을 사과합니다. 또 자기 집에 찾아온 애나에게 횡설수설한 것을 사과하고 일찍 전화 못하는 것을 사과합니다. 애나는 테커에게 기습 키스한 것을 사과하고 또 제프가 갑자기 찾아와 테커를 돌려보낸 것을 사과합니다. 테커는 갑작스럽게 기자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친 것을 사과하고 애나의 대화 도중 엄마 전화를 받은 것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애나는 테커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사과합니다. 마지막에 기자회견장에서 테커는 자기 실수를 깨닫고 싹싹 빌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헐리우드과 노팅힐의 그 먼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성남자와 금성여자 사이의 그 먼 거리도 좁혀나갈 수 있는 길이겠지요.
노팅힐의 미장센은 고도로 정교하고 계산되어 있어서 장면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 뜯어보는 맛이 쏠쏠한데요. 그중 하나는 테커의 방에 걸려있던 마르크 샤갈의 결혼 혹은 신부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에나가 샤갈의 진품 그림을 선물로 주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죠. 이 그림은 테커와 에나가 최종적으로 결혼에 이를 것이라는 복선을 깔아주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단순한 복선을 넘어섭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리처드 커티스는 이 영화 곳곳마다 샤갈의 사랑 이야기를 숨겨놓음으로써 샤갈에 대한 헌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화가 샤갈은 부유한 보석상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층의 차이를 극복한 테커와 에나의 결혼은 사실 샤갈 부부의 결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샤갈은 지독한 사랑꾼이어서 아내가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둘의 사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의 여러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결혼이라는 작품도 그 한 예입니다. 커티스는 이 사랑 이야기를 맥스와 벨라 부부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맥스와 벨라 부부의 이름은 마르코와 벨라 부부의 이름을 살짝 바꾼 겁니다. 벨라를 장애인으로 설정한 것은 둘의 사랑이 장애도 너끈히 극복할 정도로 지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샤갈은 벨라를 그릴 때 공중에 붕 뜨게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는 초현실로의 도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행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벨라는 맥스의 품에 안겨 공중에 붕 뜬 채로 행복감을 만끽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벨라를 장애인으로 설정한 듯 보입니다. 공중에 붕 뜬 표현은 준과 조셉의 벤치 씬에도 나타나는데요. 에나와 테카가 그 벤치에 앉을 때 카메라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면서 붐업합니다. 아마도 이는 샤갈 그림의 공중 부양 모티브를 영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영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꾼 마르크 샤갈의 삶과 사랑 작품에 헌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한해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에나와 테커는 개인 소유의 정원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과 조셉이 함께 했던 벤치에 앉습니다. 대체 영화는 왜 이 두 사람을 나무의 정원에 몰래 들어가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아가서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가서에서 잠근 동산 A Garden Locked Up은 쉼의 공간이며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한 남자와 한 여자 단 두 사람만의 배타적이고 일편단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정원 한가운데 평생의 동반자 준과 조셉의 벤치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에나와 테커가 앉은 벤치는 준과 조셉의 벤치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이제 두 사람이 준과 조셉처럼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에나의 배가 불룩한 것은 이 부부의 앞으로의 삶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스타들의 화려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노팅힐에 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상 속에서 평생 동반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